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함께하는 2020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제7차 장애 평생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진행 맡은 이복자입니다. 장애 평생교육은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관심도 되게 많고요. 또 이렇게 배우려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옆에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의 송인혜 대표님을 모시고요. 이번 연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인혜입니다. 저는 이제 먼저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상담과 코칭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장애 유형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지역구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성북구에 있는 성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면서요.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장애인 평생교육은요. 그 특수교육법에서 이제 일반 평생교육법으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더 많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사 연수를 다니다 보면 많은 그 관계자분들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렵게 접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요. 이미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어떠한 방법적인 스킬 부분과 함께 경험의 사례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 시간이 선생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저도 함께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세 분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오늘 그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준비하면서도 또 많이 공부를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연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례관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장의 전문가 세 분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그쵸. 강의는 세 분이 하시고, 이제 답변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도 저희 그 3시간 또 전문가 우리 강의해주신 분들께서 네네. 직접 또 이 실시간을 함께 참여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또 댓글도 아마 답변도 또 주실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시는 평생교육사라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부터 장애 평생교육을 맡으면서 제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연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제일 처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프로그램 성모자애복지관 평생교육 지원팀 엄경아 팀장님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강사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모자애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엄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중증의 성인 발달 장애를 위한 주간보호, 지금은 경증의 성인 발달 장애를 위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에서도 성인 발달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또 작은 부분이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을 과거와 현재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용시설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웠는데요. 요즘은 2018년 기준 서울형 평가를 받은 주간보호 개수만 해도 121개고요. 각 구마다 복지관, 또 평생교육센터 너무나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용자 모집이 어렵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성인 발달 장애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설들은 아예 이용 기간을
폐지해서 또 이용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 보호자 간담회를 해서 어머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발달 장애인의 의견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또 발달 장애인의 인권도 강조되면서 그리고 또 3년마다 시설 평가에서도 당사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또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저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존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호자분이 찾아와서 그 호칭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당사자하고 느끼는 게 서로 또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어떤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당사자에게 직접 실시하는데요. 질문지의 내용을 쉽게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땠는지 물어볼 때는 표정 이모티콘을 활용합니다. 어떤 장소를 가고 싶은지 물을 때는 그 장소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묻기도 합니다. 대체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30세, 많아야 40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장애인분들도 수명이 연장이 되고 또 중장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면서 40세에서 60세에 있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방식도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뭔가를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연인원, 실인원, 건수가 나왔는지 어떤 양적인 평가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성과 목표, 질적인 어떤 평가 방식이 중요해졌는데요. 성과 목표는 뭔가를 투입해서 그 이용자분이 이용자의 어떤 태도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좋아지는 것이 이제 성과고 또 성과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척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평가 방식이 중요해졌는데요. 질적인 평가 방식이란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태도나 그런 걸 관찰하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보호자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이런 평가 방식도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어떤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 지원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발달장애인분들은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봤다면 이제는 그 발달장애인분이 그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필요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여자의 고음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때 음을 낮춰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면 예상되는 행동이 있잖아. 소리를 지른다든지 발을 구른다든지 귀를 막는 어떤 행동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청각이 예민한 어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형광등의 어떤 진동이나 그 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폐성 장애인분은 귀를 막는 게 정말 그 장애인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행동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란 용어도 요즘은 인권 측면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전적 행동 지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담당자에게 도전하는 것이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 어려운 행동이란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그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동기를 사정을 하는 겁니다. 동기 사정에는 4가지가 있는데 관심 끌기, 회피, 감각 추구, 그다음 뭔가를 얻기 위한 것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뚝을 꼬집는 발달장애인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며칠 동안 그 팔뚝을 꼬집는 그 행동을 사정지를 들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전후에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계속 기록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원인이 관심 끌기로 나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뭐 손흔들기라든지 뭐 인사하기라든지 하이파이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엄청나게 인내가 요구되고요. 그 이용자분 행동을 다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팀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프로그램 개설 시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명칭인데요. 이용자가 조금 흥미를 가지고 조금 관심 끌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하고 이제 사이버 캠퍼스 이제 두 가지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이버 캠퍼스가 훨씬 더 성인에게 적합하고 질적으로 높게 느껴져서 저희도 이제 성보 사이버 캠퍼스라는 어떤 명칭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 없애기입니다. 정말로 발달장애는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미리 짐작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저희 팀 선생님들이 대면 수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하냐,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았고, 욕구조사를 했었을 때도 효과가 없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은 정말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 유지도 이렇게 확대되니까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댄스하고 이제 캘리그라피 이제 두 과목을 실시했었는데요. 정말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체에 적응을 해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너무 반갑다고 얘기하시고, 이용자분이 작품을 올렸을 때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구나라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발달장애인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기입니다. 정말 평생교육도 그렇고 사회복지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이 속도를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뭐 이슈나 뭐 이론들이 너무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정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책도 좋고요. 그리고 여행도 가시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소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그 관련된 논문을 국회 전자도서관 들어가셔서 좀 찾아보시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결과물이 정말 저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일명 발달장애인 법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법으로요. 평생교육센터, 훈련센터, 행동지원센터, 거점병원 너무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고 또 제도도 생겨나고 관련되는 또 이슈들도 너무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또한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이슈로 집회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어떤 평생 케어 정책은 어떤 영아기부터 노인기에 따르는 어떤 서비스와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간활동 서비스는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아직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이제 정부가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이상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곳에 집단 생활시설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나 또 우리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같이 살자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최근에 이제 광명시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이제 발달장애인분이 이제 편의점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경우 놀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편의점 직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공유했는데 내용이 정말 쉽지만 모르면 또 못할 그럴 내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기, 그 다음에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물 권하기, 그
그다음에 112에 신고하기, 그다음에 경찰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 또한 혹시나 뭐 물건 값은 보호자가 왔었을 때 뭐 청구하기 등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뭐 캠프를 저희와 그러니까 뭐 저희 발달 장애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발달 장애인만 갔다면 이제는 그 발달 장애인분이 살고 있는 뭐 슈퍼 아저씨, 뭐 세탁소 아줌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식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어머님은 아이가 잃어버릴까봐 이사도 가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좀 지역사회 안으로 조금 더 보급되고 확산이 된다면 발달 장애인분들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어떤 장애인 평생 교육을 뭐 제가 어떻게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상 장애인 평생 교육이 사회 환경 안에서 계속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양상에 맞게 장애인 평생 교육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저희도 코로나에 맞는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기술을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도 변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열정을 다하는 평생 교육사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경아 팀장님께 실전 노하우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라. 두 번째, 욕구 및 만족도 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질문지 내용을 쉽게, 그러면서 표정 이모티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걸 사용한다든지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 더불어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교육을 개설을 해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는 이제 당사자의 변화, 질적으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성평가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활용해서 발달 장애인을 바라봐라.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개설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고려사항 세 가지로 당사자 흥미를 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부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발달장애인 이슈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들을 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궁금한 거이기도 해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가 보면 또 당사자 의견을 또 듣다 보면 아무래도 문화예술 그런 교육에만 좀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 6진 분류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의 고민은 어떤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같아요. 현재 그 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의 영역별의 이제 공급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과 인문교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53%, 인문교양이 26%, 그리고 나머지 20%가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학력 보완, 그리고 시민 참여가 이제 아주 소수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은 또 지역마다도 큰 차이가 있어서 지방으로 갈수록 이 문화예술에만 더 치우치는 또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직업 능력이고요. 그래서 학습자 대상이 장애인 학습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균형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저희 일반 평생교육 장면에서 그 정리수납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격증으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직업훈련 분류로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목적에 따라서 이 육진 분류에 따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문해 교육을 보면은요, 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초문해 교육에서 일상생활, 직업생활, 이렇게 사회생활 문해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게 45.9%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 약을 정리하게끔 하는 네, 거, 네. 그 약 정리 그리고 간단한 내 옷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정리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또 기초 문해교육에서 또 일상생활로 저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각 장애 유형 대상별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학습 환경, 환경 조건 그리고 어떠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교재 교구들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장애인 대상에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팁 하나를 드린다면 저희가 평생교육의 그 마지막 그 목표를 저희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비장애인에게는 어떠한 뭐 행복한 뭐 여가, 여유, 힐링 이런 키워드들을 뽑는다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립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훈련 분류에도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 균형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참여 실태, 그쵸, 참여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실태 조사하는 것과 요구 분석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같은 아이템이다 하더라도 네네. 장애 유형이라든지 뭐 학습 대상자의 대상별로라든지 학습 환경 뭐 이런 조건에 따라 이렇게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신의 그런 실태조사와 욕구와 요구에 대한 분석이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는요. 네. 요거 이 질문이 있으신데요. 복지관의 장애인분들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면, 네. 이제 우리 부천시 예를 들어도 되나? 저희 부천시에는 또 네. 학습반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습 네. 상담을 또 올해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반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학습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장애인분들이 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오, 좋죠. 그런 것처럼 네. 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연계의 두 번째 키워드랑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계 쪽으로 가서 좀 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발달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방법, 네, 질문 주셨네요. 네, 권수정 선생님께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발달장애인 분들을 직접 뵌 적이 있는지, 그리고 뵀다면 의사소통 장면에서 어떤 생각, 느낌,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장애 평생교육을 제가 네. 맡았는데, 네. 이제 프로그램 중간 점검차 기관을 방문을 했어요. 네.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젊은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를 갑자기 머리를 탁 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뭘 이렇게 시비를 건 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네. 제 머리를 탁 치고 가서 네. 그러고 나서 그냥 웃고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관 실무자분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보다는 발달장애인을 네. 만난 거고, 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이 네. 좀 네. 영향이 있겠군요. 네. 우선 저희들이 우선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보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발달장애인들을 보면요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이 통계를 보면 7% 그리고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30% 그리고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또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의하면 지적 장애인의 67% 정도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7%. 네. 근데 우리는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나머지 35%, 이 35%에는 의사소통이 간단한 이 도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25%와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10%라면 이 저희가 평생학습 장면에서 35%의 발달 장애인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그렇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있고요. 보완대체 의사소통. 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더 보면요. 우선 우리에게 정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뉴스를 보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정보들을 잘 습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쵸. 잘, 네. 그쵸. 네. 먼저 문해력을 갖추신 발달장애에게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읽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되고요. 그렇죠. 낮은 문해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읽기 쉬운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읽기 쉬운 자료. 네. 기타 문해 능력 및 의사소통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말씀하신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방법을 네, 네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보완대체 의사소통. 아,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의 알다라는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 그런 알다. 네. 요 교육장에 가시면 네, 무료로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미팅을 갔는데 거기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그 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거라고. 네. 더더더더 노력하는 거. 그렇죠. 네, 요거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회의 끝날 때까지 더더더더더더 네.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이러한 의사소통 지원 방법은요, 사실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네.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 표현하기도 힘드실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경계성 지능의 발달장애나 또는 청각 장애인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방법, 말씀해 주셨던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우리가 더더더더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 네, 네. 네, 이런 말씀은 우리 비장애인들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될 때 이렇게 정량 평가로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평가 방식 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우리네 삶은 늘 평가받는 삶이고, 그렇죠. 네, 평가 결과 네. 보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은 좀 평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숫자 네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좀 전체보다는 좀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고 개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행동의 특성에 대한 뭐 행동 변화라던가 또 언어와 함께 그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 소통도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표준화된 검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질적 평가로 딱 3.5, 5.5 이렇게 딱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 장면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얼굴 표정 이모티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표정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개의 5점 척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스마일이 많이 웃는 정도, 조금 웃는 정도, 이렇게 보통, 그다음에 좀 찡그린 거, 많이 찡그린 거.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한 또 사실은 또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좀 또 그렇죠. 저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컨텐츠 커리큘럼을 가지고 1시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5점 이 스마일 척도로 표정으로 했는데 한 번은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한 번은 5점 만점에 3점이더라고요. 그 받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스마일로 했다가 좀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역량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그래서 그럼 또 이 주최 쪽에서는 이게 왜 다르냐라고 하면 그렇죠. 저희도 사실 다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척도들을 할 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감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치해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한 분들의 뭐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나 강사나 주위의 피드백도 좋고요. 회기수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족에서의 행동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평가는 다면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체보다는 개인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특성에 따른 행동 변화라든지 뭐 언어와 함께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뭐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학습자 이렇게 스스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셨죠? 네. 정리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더더더더 맞습니다. 더더더 누려 뭐든지 그런 게 굉장히 더더더에 중요할 것 같고요. 꽂히시면 끝까지 더더더더 하시는데 오늘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명심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그쵸.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선행되어야 될 과제.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로 제시해서 이제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학습자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가 학습자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된다라거나 또는 어떤 좀 불쌍하다라는 존재나 뭐 이러한 비현실적인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학습자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학습자로서의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올바른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복지에 대한 개선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또 그쵸. 요거는 또 약간 좀 딸리죠 저희가.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장애인의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평생 교육 장면에서는 우선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저희가 학습자 면에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되는 거겠네요. 이제 첫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유형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평가할 때 꼭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학습자와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장애 유형이 지금 15가지입니다. 네네. 15가지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아? 이걸 또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프로그램 개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학습자들과 함께 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그렇죠. 어떠한 요구 분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컨텐츠의 목적과 목표를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다면 평가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학습자와 함께 평가하는 것까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학습자와 함께 한다는 거. 네, 요거를 더더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목도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참 네트워크가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네트워크는요. 홍정표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포괄촉진부 홍정표 부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지역의 힘, 장애 평생교육은 지역의 네트워크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역사회는 장애인이 주민으로 살아가는 삶터이자 주민 모두의 지리적, 물리적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를 공유하며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평생교육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의 공간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영역에 대한 지원자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 환경을 약자도 살만한 곳이게 돕고 거드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야기 나누고 실천 사례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사 10가지 직무 중 약 4가지 직무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상담 및 컨설팅, 변화 촉진, 네트워크에 관한 직무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형태도 최근 다양화되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영역에서의 평생교육은 이제 당사자의 욕구 중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때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사는 더욱 활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도모해 가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를 지니신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로서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당사자 부모회 또는 수어통역지원센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으나 평생교육사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또는 진행에 관해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시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접근에 있어 네트워크의 기준을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지원체계로서의 네트워크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점은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체, 당사자로서의 네트워크로서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평생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고 짜임새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역 주민으로서의 장애인 당사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배제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성찰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역사회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신체적 약자, 지역사회 약자들은 생활 자체가 더욱 고립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에 있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영역은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접근성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 또는 욕구를 잘 파악하여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장애 유형,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과 합의된 욕구 파악이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하여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 또는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욕구 파악과 합의된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도모해 나가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실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학습 당사자와 상담하실 때나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조직화하시거나 컨설팅해 나가실 때 팬데믹 상황에서도 활발하고 자연스럽고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 소모임,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정보 파악과 네트워킹을 시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을 활동가 또는 소모임 등에 주선해 드리면서 당사자가 주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의 범주를 조금만 넓고 유연하고 느슨하게 살피면 마을 단위에서 의미 있는 평생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사회 공식적, 비공식적 기관, 단체, 조직, 모임 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 바로 평생학습 전담기구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자체에 대한 촉진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특별한 지원, 특별한 교육 방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학습 주체로서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고 느슨하게 참여하고 경험해 볼 만한 평생학습의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강동구 평생학습관은 그렇게 신체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기초문례학교에서의 교육 참여가 수월하도록 촉진적 인식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당사자는 기초문례학교 입학과 졸업까지 여느 주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사자의 자작시 독립은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로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가장 수월하게 개발,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네트워킹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약 270여 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현재 분위기는 당사자 일상에 대한 욕구 중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 이제 복지관 내 프로그램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서 여느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 학습 콘텐츠로 재인식하여 지역 단위에서 다시 풀어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평생교육사와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시너지는 기대해 볼 만하며 서울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듯이 주민으로서 참여 가능한 모든 평생교육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이어지고 경험되어져 당사자의 욕구로 표현되기를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평생교육사의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과 지역사회와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언택트 넘어 기회에 집중하여 새로운 일상에서도 계속되는 평생학습이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사로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표 부사장님께서 네트워크, 지역의 힘,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역의 네트워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로서 지역사회 지원체계,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당사자 단체라든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부모회, 수어통역센터 등을 잘 활용해라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중요하다. 네, 접근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니까 사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 또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그리고 소모임에 대한 정보 파악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이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홍정표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이렇게 네. 채팅에 올라온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민병철 선생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획자로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저도 담당자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네, 요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질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의 그 평생 교육의 저희들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네. 포용의 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정상화의 원리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장애인들이 학습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취해져 있는 그런 환경을 장애인들도 그대로 취해주면 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의 욕구일 것 같아요. 그럼 환경 장면에서 뭐 접근, 이동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교재나 교구들에 대한 세팅,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내가 장애인 당사자가 일반 평생교육의 콘텐츠를 갈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 네. 네네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깊이 네, 네. 새기며 현장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협업하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학습 경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대표님,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협업하고 연계하고 이런 말을 또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아까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지원 체계와 이렇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연계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연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네트워킹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그 영상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아이템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가족들과 뭔가 평생교육 장면에서 협업을 할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대상들 장애인 가족들은 평생교육 장면에서 어떤 요구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같이 함께 공유를 한다면 좀 더 질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렇고 또 하나는 장애 유형별로 선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농아인 복지관들을 선호해요. 그곳에 가면 수어 통역사들이 늘 상주에 계시니까, 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 복지관, 시각 장애인 복지관들은 지하철부터 이제 가는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잘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매번 교육장이 좀 바뀌면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체 내병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역구에는 IL 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협력하는 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물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기관들과도 협업하는 게 좋고요. 네네. 요즘에는요, 그 정신장애인 분들도 일반 평생교육 장면에서 콘텐츠를 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신건강 증진센터, 복지센터 이런 기관들과 연계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요. 이게 지역 내 평생교육 시설 그리고 시립 도서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주민자치 이런 센터들과도 함께 같이 운영을 하는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좀 조항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지역사회 지원체계 연계하기 위해서는 즉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련 기관들을 일단은 좀 알아야 되겠고 네. 역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형별 손안 기관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연계하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채팅을 좀 보니까요. 네. 네. 협동 네트워크 모두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평생교육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평생 교육이라는 테두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유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평생 교육을 이 커다란 틀로 보면은 이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장애와 비장애가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예, 그게 정말 큰 콘텐츠가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나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약간 지금 이제 1단계로 떨어지면서 또 여러 욕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집에만 있으면 이제 체중 관리도 잘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또 이제 건강권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이런 체중 조절 또는 뭐 인바디 체크 등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헬스장과 연계를 해서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평가 부분에서도 그렇죠. 정량적인 정성적인 걸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러면서 어떤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언어와 비언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도 평생교육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러려면 MOU 맺는 것,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표님? 그렇죠. 네.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 그런 교육 기관과 함께 그 부모님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우선 했고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네.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지금 요 실시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평생교육사분들께서는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과 아까 홍정표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강의를 이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유연한 네트워크,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생교육, 장애 평생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벌써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두 가지 주제가 벌써 끝났어요. 벌써요?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시간도 흐르기 때문에 지금 네. 또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례 관리. 그렇죠. 네, 사례 관리예요. 사례 관리. 세 번째 주제 사례 관리가 남았거든요. 이제 사례 관리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이게 댓글창에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사례 관리는요. 장애인 평생교육의 사례 관리를 평생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러 온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조윤경이라고 합니다. 사례관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례 발굴, 상담, 욕구와 또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사정, 사례회의와 개별 지원 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사례 발굴은 당사자나 가족에 의해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웃과 같은 지역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복지기관에서 의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구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사정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분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욕구,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대하여 각 전문가들이 상담과 진단 도구에 의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즉 사정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원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회의가 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과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당사자와 함께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원계획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연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기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실행되다가도 당사자분들의 욕구가 변화한다던가 지역사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충분히 조율되고 수정되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사례관리의 하나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는 명칭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사례관리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평등한 시각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관리로 보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하는 관점이 바로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관리가 아닌 지원,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사례관리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중점 내용은 사례 관리와 평생 교육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례 관리의 범주에서 평생 교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례 관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과 지원자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평생교육 지원은 매우 중요한 지역 자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사례관리에서 사람 중심 실천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타인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실천되는 과정이라는 뜻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면서 또 기여하는 이런 맥락을 가진 것이 사람 중심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심 있는 집단이나 조직,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실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 가족과 친구를 볼 수 있고 자신의 돈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요. 쉬운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과거에는 장애인분들이 서비스의 대상으로 머무르게 하는 구조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변화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지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람 중심의 가치, 즉 당사자의 결정에 입각한 지역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분들의 보편적인 삶, 그리고 보통의 삶의 실현이 더 빨리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사례관리의 가치보다 먼저 변화되는 환경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점이었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 AIP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지금 수년 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내가 사는 곳 중심의 이웃주민 복지 관계망을 통한 촘촘한 지역 통합 사례 관리 체계예요. 말이 좀 어렵죠? AIP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AIP, Aging in Place 이 줄임말이에요.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이 들어서 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격리된 병원이나 거주시설로 배제돼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례관리 지원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기가 가능하려면 이웃과의 관계망도 필요하고 복지 연결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거리와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동네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생각돼요. 만일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장이 되고 중증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강사진이 마련되고 이렇게 확장된다면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평생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에 따르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점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관점은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치료하고 개인이 변화하면 장애가 없어질 거라고 바라보는 관점인데 지금은 사회가 변화하면 장애는 없어진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분을 둘러싸는 환경이 그분에게 맞게 개선되고 조성된다면 일상생활의 제약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단국대 김두영 교수님이 분류하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 학력보완, 기초문해, 직업능력 향상 이 6가지로 분류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도 한글문예교실이라든가 인문학기행, 문학치료, 만트라 예술치료, 인문학 생활강좌, 정보화 교육 등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쪽으로 보면
여가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것들, 운동들도 많이 하는데요. 예전하고 좀 달라지면은 강사에 의해서도 진행을 하지만 강사한테 교육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동아리나 자조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 참여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시민의식 교육과 권익 옹호 활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생교육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직업능력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서 바리스타라든가 제빵, 봉제훈련, ITQ 자격증이라든가 다양한 능력 개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평생교육의 접근도 다릅니다. 성인 신체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참여 수준과 성향이 매우 다르지요. 특히 탈시설 하신 분들, 즉 거주시설에서 독립해서 나오신 중증장애인분들이 점차 지역사회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되게 중요한 대안으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평생교육을 희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보완 대책 의사소통이라는 장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평생교육 안에서 중증장애인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일수록 교육 접근권이 아주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갖는 만족감과 삶의 변화는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즉 장애를 잊기 전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장애 수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례 관리의 방향이 심리 지원과 가족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후천적 장애인분들의 경우 장애를 잊기 전의 경험치를 살리면서 심리 지원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방송국 PD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강의 기술이라든가 방송 촬영 기술 같은 것을 교육했을 때 장애 수용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이라든지 음악, 방송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많이 향상되시면서 장애 가족 심리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평생교육 사업이었고요. 사례 관리 안에서 그분들의 보통의 삶, 자립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평생교육은 하나의 수단이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성 향상,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망의 향상,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기, 아까 말씀드린 AIP가 중요한 지원 방향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한정된 공간보다는 평생교육이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환경, 야외 공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켓볼이라든가 인문학교육 같은 것들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곳들도 많은데요. 복지관이 아니라 주민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주민 카페 같은 곳에서 또는 인문학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떻게 평생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는 대부분 가족 지원에도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어야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행복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나트 활동에 대한 활동은 교육의 권리이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권은 교육 활동과 동시에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요. 따라서 중증 발달 장애인의 낮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단순 돌봄이 아닌 장애인 개인별 수준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이 마련될 때 개인을 둘러싼 총체적인 사례 관리가 알맞게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과연 그분들을 교육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립이 가능한 분들로 보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관점과 스스로 서서 동아리를 만들고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강사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성인 신체장애인 분들은 고령이 주이고요. 그야말로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중요한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사례 관리와 평생교육을 중요한 가치이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기반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경 사무국장님께 장애인 평생교육의 사례관리를 평생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해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관리의 핵심은 사람 중심 실천이다. 네. 그렇죠. 모든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실천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는 지역에 사는 주민 누구나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거리와 장소를 연결해 줘야 한다. 네. 지극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욕구별, 주거 형태에 따른 사례 관리와 평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네. 채팅창에 올라온 그 글들이 있는데요. 이재주 선생님께서 장애인 영역으로 다르게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절실함을 인식하는 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양병찬 교수님도 글 올려주셨네요. 그렇죠. 네. 협업하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학습 경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협업합시다. 합시다. 네, 예. 합시다. 네, 예. 좋습니다. 네,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트워크에서 또 이제 제가 또 저도 장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네. 커뮤니티 케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윤경 사무국장님도 말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활동거리와 장소 연결 말씀해 주신 중요하죠.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그렇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 이제 저는 이제 사례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과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로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도 많이 선호하시고요.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많이 또 그렇죠. 선호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교육들을 적기적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이 평생교육이 하나의 허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각 장애 관련 기관들의 많은 사례 관리들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하나의 그런 인트라넷이라고 할까요? 근데 네네. 이런 범주 안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기관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칭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평생 교육사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더더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처음에 네네네. 말씀해 주셨던 네, 네. 발로 뛰면서 이렇게 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선생님도 헬스장과 협업, 실질적 생활교육,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네. 안정된 진행까지 칭찬해 네. 주셨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센스가 가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뭐냐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장애 평생교육을 이렇게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라면 꼭 알아야 할 장애 유형별 에티켓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들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던 내용이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학습 장면과 좀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우선 지체 내병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체 내병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동 휠체어가 우리 학습 장면에 돌아왔을 때 한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교육 장소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간혹 그
학습자 대상에게 직접 의견을 여쭙지 않고 함께 대동하는 활동 지원사분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여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또 처음엔 그랬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배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서 이 부분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인지도 낮을 거라고 그런 판단, 오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우리 평생교육사분들의 가치가 늘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한번 물어보는 거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예, 아, 그렇죠. 네, 네, 예, 네. 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도와드리는 거. 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3-3번은 또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맞아요. 안 이렇게 거절을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언어장애, 이렇게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언어장애를 동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적으로 인지가 낮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외형적으로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우리 만나 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시각장애인분들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나를 소개하는 것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학습 장면에서 어떤 교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재를 이제 원본을 요청할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사전에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네. 청각장애의 경우는 제1의 언어가 사용하는 주 언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는지 문자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시면 되고요. 문자일 경우는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저는 청각장애인은 거의 다 수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수어를 제1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하는 네. 것. 네. 네.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가 낮더라도 그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반영해 주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중요하고요. 프로그램을 개입할 때는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거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이것이 바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정신장애인 대상에 또 일반 평생교육에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 유지 그리고 약물에 대한 복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 정신장애인에게 있는 환대 먼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유형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잘 공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체 내병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고려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경우에 같은 경우는 누군지 나를 먼저 밝히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의 언어가 제1 언어가 무엇인지를 네. 살펴 후에 확인한 후에 대화를 해라, 소통을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쉬운 언어. 네. 그래서 소통을 하도록 해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굉장히 중요한 것과 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뭐 유형을 떠나서 다 가장 그렇죠. 공통적인 게 배려 아닐까요? 배려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네. 이런 에티켓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게 모든 것이 다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말씀하신 거 말고도 더더더더더더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다음에 네, 또 네. 우리가 만날 기회에 또 말씀을 네, 드리는 더더더더더 걸로. 네, 명심하면서 쉬운 네.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아마 장애 유형별 에티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네. 올라온 거 보니까는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제가 잘 읽을까요? 보입니다. 아, 네, 예. 손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지체는 머리로, 지적은 튼튼한 몸으로 하죠. 한 조가 되어 할 수 있는 평생교육들 무궁무진하겠죠. 네. 네, 이용계 선생님 동감합니다. 현장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에티켓을 알려주셔서 좋고, 네. 손성희 선생님도 계시네요. 안 네. 보이시는 거 맞네요. 아, 예. 맞습니다. 요 네. 위에 거는 네. 선생님 읽어주시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교육도 좋고요. 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 지체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쉬울까요? 오,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인지의 정도와 속도의 정도를 좀 분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각과 청각을 같은 클래스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함께 손상희 선생님 네,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더더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오늘 이제 1시간 지금 네. 13분이 지났는데, 그러게요. 연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 연수요? 네. 저희 우리 밤에 소통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죠? 그죠? 어젯밤 10시부터 12시까지. 네. 그렇게 이러다 우리가 정들 것 같아서. 사실 되게 명쾌하게 답변을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까. 어차피 이제 같은 현장에서 고민하던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장애인 평생교육은 뭔가 이렇게 명쾌하다기보다는 저희는 ING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시도 이렇게 도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은요, 기존에는 어떤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가 이제 분리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포용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강의 이런 섹션이잖아요. 이 섹션에서 이제 강의는 다른 분들이 하고 답변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느낌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에 연수를 진행하면서 진짜 공부 많이 됐거든요. 장애 평생교육 처음 맡았을 때 되게 떨렸어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갖게 됐고 또 이번 연수 이거 진행을 맡으면서 공부도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수를 듣는 저와 같은 평생교육사 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많이 공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번에 연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전문성 강화 연수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았죠? 네네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연수가 마지막, 제 7차 마지막 연수였잖아요. 알찬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연수를 준비해 주시고 진짜 고생해 주신 우리 한국평생교사협회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진짜 감사한 분들은 이 바쁜 월요일 진짜 바쁘잖아요. 근데 월요일 이 귀한 오후 시간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채팅창에 정성껏 이렇게 질문과 답변과 질문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소통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본 연수는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이거 너무 바빠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유튜브에 올려지니까 이거 영상 꼭 보시면 되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